녹음 8 우찌무라 간조 2권 2부 동양론입니다. 페이지 268페이지부터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동양론 읽습니다. 동양에서 태어나서 동서양을 구별하는 것을 어려서부터 배웠는데 우리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께서 어떻게 동양론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알고 또 더 생각하게 되고 은혜를 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들으시는 분들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동양론, 동양과 서양의 경계가 산과 바다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미 앞에서 논했다. 산이 높고 험하면 이로 인해 이웃 나라들과는 더욱 멀어지게 된다. 바다가 넓고 파도가 거세면 그 건너편은 아주 딴 세계같이 보인다. 높은 산 넓은 바다는 인종을 갈라놓는다. 그리하여 세계를 양분하고 동서양의 큰 구분을 가져온 것은 바로 세계의 가장 높은 산과 가장 큰 바다이다. 세계 최대의 고원은 중앙아시아에 있다. 히말라야의 동서맥이 거의 끝나는 곳에 알타이, 천산 등의 남북맥이 와서 직각으로 이어져 있다. 동서맥을 여기서 횡단하고 남으로 더 뻗은 곳에 술라이만이 있고 인더스 하구에 이르러 바다로 들어간다. 양대 산맥이 서로 교차하는 곳이 파미르 고원으로 옛날부터 세 개의 지붕이라 불리어 동서양의 바다가 갈라지는 곳이요 이대 인종이 경계를 접하는 곳이다. 나는 동양이란 이름을 파미르 고원 이동 땅에 붙였다. 아시아 대륙 전체를 가리켜 동양국이라 불러 시리아, 팔레스타인, 페르시아 등을 여기에 포함시키는 것은 단순히 방향상의 이유 때문이지 지리와 역사가 승인하는 바는 아니다. 나는 이미 서양 문명이 파미르 고원의 서쪽 기슭에서 시작해서 지세를 따라 서방아시아, 유럽을 통과하여 북아메리카에 이른 술로를 말하였다. 파미르의 서쪽으로부터 태평양의 동쪽 해안에 이르기까지는 지붕의 한 사면이라고 보아도 좋다. 초대 인간들의 안전은 물이 흐르는 방향을 따랐다. 지혼의 자매 강이 서로 흐르는 것은 인류의 반수를 서대륙의 서단을 향해 진출하라는 지시가 아닐까? 동양의 구역, 세계의 지붕의 서쪽 사면, 이것을 서양이라 말하고 동쪽 사면을 동양이라 부른다. 전자는 태평양의 동안에서 그치고 후자는 동대양의 서안에서 끝난다. 산으로 갈라지고 바다로 합한다. 가장 높은 산은 처음에 인류를 격리시켰고 가장 넓은 바다는 이것을 도로 연결시켰다. 파미르 고원을 중심점으로 하여 산맥을 따라 남북으로 따라가 보라. 남으로 향하면 술라이만 맥이 되어 인도양으로 그치고 북으로 향하면 대산맥이 되어 조금 동양하여 유명한 중가리아 통로에서 일단 끊겼다가 다시 알타이 맥이 도어 북북으로 뻗어 세렝가 강으로 끊긴 후 야블론의 맥이 되어 일어나 다시 동북으로 뻗어 스타노보아 맥이 되고 드디어 아시아 대륙의 동북 귀퉁이에 데지네프 고지 되고 베링 해협에 돌출하여 끝난다. 인더스 하구로부터 베링 해협에 이르기까지 서남에서 동북으로 대륙을 비스듬히 양단하는 큰 산맥이 있다. 내게 말하는 동양 제국이란 그 동남 사면에 있는 방토를 말한다. 그 면적은 650만 평방마일, 인구는 7억 3천만이다. 곧 세계 육지의 8분의 1에 해당하고 인구는 2분의 1이다. 파미르 고원으로부터 동으로 향하여 병풍 같은 큰 산악을 이루어 카슈미르의 선경을 둘러싸고 에베레스트 봉이 되어 2만 9천 척의 하늘에 치솟아 겐지스 평야를 남록으로 감싸고 중령, 기봉이 서로 밀접하여 간신히 브라마푸트라의 경유만을 허용하고 다시 동향하여 양자강으로 하여금 그 북록을 씻게 하며 남륜산이 되어 중원 남부 닝보 부근에서 바다에 그친다. 이 동서대맥은 동양을 양분하여 인도와 중국을 크게 구분한다.
남부 인도는 남면하여 인도양의 수역을 이룬다. 남부는 열대적이며 북부는 온대적이다. 남부는 아리안 인종이 차지하고 북부는 몽고 인종이 자리 잡았다. 중국, 인도는 동양의 중심이다. 중국과 인도가 동양의 중심이네요. 인도의 위치. 히말라야 산맥의 남서면을 총칭하여 인도라 부른다. 이것을 동부와 서부로 구분한다. 서쪽이 힌두스탄이라 하여 본인도가 되고 동쪽을 인도 차이나라 하여 이름 그대로 동양의 이대부를 연결하는 곳이다. 본 인도는 거의 정삼각형의 반도이며 동서가 1600마일, 남북이 1900마일, 면적은 155만 평방마일로 일본의 10배, 중국 본토와 거의 맞먹는다. 북이 4도에서 시작하여 36도에 끝난다. 인도의 지세. 하지선은 인도를 남북 두 평등부로 구분한다. 남쪽은 데칸 반도이며 삼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평균 1000척 이상의 고지이다. 북은 평원으로 겐지스, 인더스의 두 강의 수역을 말한다. 북경의 티베트국에 접하는 곳에는 아찔하게 세계 제1의 고령이 동서로 500마일에 걸쳐 저지로부터 갑자기 평균 18,000척의 고도에 이른다. 큰 산악과 봉우리가 줄지어 있고 에베레스트가 중봉을 이끌고 29,000척의 하늘에 치솟아 있다. 그 남쪽 기슭에 테라의 삼림이 있어 열대 들짐승들이 굴을 파고 있다. 4,000척을 올라가면 온대성 식물이 있다. 12,000척에 이르면 한대에 달하며 16,000척에는 만년설이 있다. 열대의 무성함과 빙대의 적막함이 1만 2만 척 속에 그려져 있다. 잡다하면서 급격하지 않은 이것이 인도 지리의 특징이다. 높은 산악과 높은 지대 사이에 걸쳐있는 평원, 이것이 인도의 중부이다. 동서가 1600마일, 중간에 아라불리의 구릉이 있어 겐지스, 인더스 사이의 분수령을 이룬다. 동부 겐지스의 수역은 광활하여 40만 평방마일, 토지의 비옥함과 산물의 풍부함이 세계에서 비길 데 없다.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인도의 불안, 바로 여기를 두고 하는 말이다. 숲에 향단이 있고 마욜수, 용수가 있다. 들에는 정향나무, 겨자, 후추 등의 향료가 많고 쌀, 보리, 감자, 감, 무명, 아편, 옥수수 등 온갖 곡물의 수확이 많다. 수풀에는 사자와 호랑이가 살고 습한 지대에는 물소, 악어가 있다. 동식물의 발육은 이 땅에서 극에 달한다. 델리, 러크노우, 베나레스 등 대도시가 여기에 있다. 세계 최고 문명이 지금도 그 위력을 떨치고 있다. 겐지스 평원의 서쪽 끝, 아라불리 구릉의 남쪽 황막한 들이 400마일에 걸쳐 있다. 이것을 인도 대사막이라 부른다. 벵갈 지방의 강우량이 세계 최대인데 이곳은 사하라, 아라비아와 같이 건조하다. 저기는 윤택하고 여기는 건조하다. 저기는 기름지고 여기는 메마르다. 부와 가난이 함께 있다. 사막이 바다에서 끝나는 곳에 커치의 늪지대가 있다. 물도 아니요, 육지도 아니요, 치규와 유행병이 생겨나는 곳. 이것도 인도 지리의 한 특징이다. 인더스 원야는 중앙평원의 서부이다. 예부터 판잡, 즉 오하의 땅이라 불러 그 크기와 기름짐이 겐지스 평원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사방이 광활하여 전원의 아름다움으로도 유명하다. 인도의 이웃. 이 풍요한 땅을 드넓은 땅이 둘러싸고 있다. 동쪽의 인도 차이나는 미미한 약소국이다. 본토의 발전에는 도움을 줄지 모르나 이해를 끼칠 만한 나라는 못 된다. 북쪽의 티베트는 히말라야 큰 장벽의 반대편에 있다. 미개한 백성들은 남쪽의 문화 강성에 비할 바가 못 된다. 인도의 바로 이웃은 그 서쪽에 있다.
이란 고어는 술라이만 맥으로 시작되어 보크하라, 사마르칸드의 오갸는 오하의 땅에서 그리 멀지 않다. 장엄하기 이를 데 없던 큰 제국이 이따금 이 서아시아에서 일어나 사방을 제압하였다. 인도 역사의 성질. 술라이만의 경계를 횡단하는데 두 개의 좁은 길이 있다. 북에 있는 것을 카이베르라 하고 남에 있는 것을 볼란이라 부른다. 이는 인도의 2대 관문이다. 대환의 오하가 겐지스의 평원에 접어들면 반드시 이 통로를 거쳤다. 관서의 사람들이 되게 날쌔고 의지가 굳센 데 비해 관동 사람들의 화사스럽고 나약하다. 이는 마치 양떼와 이리의 관계라고나 할까. 인도는 바로 그 서북만인들의 약탈지였다. 지금의 인도인이라 칭하는 무리도 처음에는 서아시아 고지의 백성이며 침입자로 남하하여 토민을 데칸반도 남쪽의 귀퉁이로 몰아내고 히말라야의 남록에 거주하게 된 자들이다. 약탈하는 무리는 언젠가 약탈당하기 마련이다. 산지의 기골이 장대한 백성들이 따뜻하고 기름진 평지에 내려와 머물면서 차츰 힘과 열정을 잃고 호사와 유약의 풍습에 빠지자 그들은 다시 서북만족한테 업신여김을 받고 침략과 약탈을 당하게 되었다. 이렇게 신진대사하기 10여 차례 약탈자의 무리는 서북쪽으로부터 인도 반도에 쉴 새 없이 몰려들었다. 기원전 512년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 휴스타스피스가 오하의 땅을 침략한 이래 카이바르의 협로를 통과한 침입은 18회나 되었다. 징기스칸, 치모르, 버베르, 나디르와 같은 몽고, 페르시아, 아라비아, 아프가니스탄의 강족으로서 인도를 침략하곤 했다. 유명한 파니푸트의 3대 전쟁과 같은 2억의 운명을 결정한 큰 전쟁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약탈과 살육과 파괴와 대변혁이었다. 이것이 인도의 역사다. 국민의 지력을 발육시키는 일이나 국가 제도를 개혁하는 일이나 특종 문화를 양성하는 따위는 참담한 인도 역사가 허락하지 않았다. 용감한 민족들과 이웃에 살면서 인도처럼 풍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은 감탄할 만한 일이다. 인도의 문명. 이런 위치와 이런 땅을 가진 인도인의 특징은 무엇일까? 독립관념 같은 것은 사라진 지 오래다. 생명과 재산의 불안이 두려움의 원인이 되고 행복한 사회를 구성하고 굳센 정부를 세우는 일은 일찌감치 포기했다. 게다가 따뜻한 기후와 기름진 땅은 백성을 나태와 안일로 빠뜨려 자연과 싸울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마침내 거기 예속되고 말았다. 웅장하기 짝이 없는 산천과 평원, 숲풀은 국민의 상상력을 불러일으키고 자신의 만족을 느낌과 동시에 자연력을 이길 수 없음을 깨달았다. 심령의 무한한 희망을 실현함에 있어서 이를 사물에서가 아니라 사상면에서 이루려고 노력하였다. 인도인은 육이 눌리어 영이 자라나고 땅에서 잃고 하늘에서 얻은 것 같다. 조지 롤린스는 인도 문명을 논하기를 인도 문명은 주로 영지적이며 물질적이 아니다. 정치, 역사, 공업, 무역, 상업, 제조업 등 현재의 생활에 마음을 기울이지 않고 그 저력을 형이상의 문제에 쏟았다. 자기에 관해서, 미래에 관해서, 신의 성격, 사람과 신과의 관계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였다. 그들은 관심을 내부에만 기울이고 외부를 돌아보지 않았다. 심령계의 무한을 찾고 물질계의 부정과 변화를 묻지 않았다. 그러므로 인도 문명의 장점은 추상적이어서 추측하기 어렵다라고. 인도인의 아리안성이 이런 문명을 지니게 한 가장 큰 원인이다. 강건하고 유명한 아리안 인종이 어느 한쪽으로 발달하지 않고 배기겠는가? 이것을 그리스 반도의 작은 나라와 나란히 있게 하니 독립사상이 되고 미술관념이 되었다.
이것을 세계의 중앙이던 이탈리아 반도에 있게 하니 세계적인 원칙을 엮어내고 온 세계를 통솔할 재능을 낳았다. 이것을 추위가 살을 에이는 북양의 한 고도에 놓았더니 유명한 아일랜드 문학을 낳았고 소위 노즈종이 되어 북양민을 훈계하였다. 똑같이 강건한 종족이다. 특히 추상력은 그들이 즐기는 바다. 만일 달리 발달하는 길이 없었다면 이 선천적인 장점이 신장되었을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인도인의 재능은 형이상학적인 경향이 있다. 2억이나 되는 백성이 세계에 하나의 제도나 법률, 실용과학도 제공하지 못하였다. 그 사유의 풍요하고 심오함, 그 상상력의 장엄함과 논거의 대담함을 유럽에서 찾아도 없고 미국에서 찾아도 헛일이다. 인도의 종교는 바로 인도의 지리 때문이다. 에베레스트는 장엄함이 있고 겐지스 평원의 광대, 비옥함이 있고 인도 대사막의 불타는 뜨거움이 있는가 하면 벵갈 삼림의 으슥하고도 적막함이 있다. 인도 이상은 히말라야의 천년 백설과 같고 그 의식은 7빛깔로 현란한 극락조의 날개와 같다. 인도인은 그 아름다운 자연을 사상계에 옮겨 놓았다. 그는 세계를 풍요한 사상으로 이끌 것이다. 인도가 그 세계를 풍요한 사상으로 이끌 것이다. 다음 중국의 광대함. 동양의 동쪽 한복판, 여기가 중국이다. 남북이 1500마일, 거의 정사각형을 이룬 나라이다. 북이 18도에서 시작하여 45도에서 끝난다. 서쪽에 눈 덮인 높은 산악이 있어 몽고와 서융의 땅을 나누고 동은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미국과 마주 보고 있다. 면적이 54만 평방마일, 유럽 대륙에서 러시아를 뺀 것과 맞먹으며 프랑스의 7배, 영국의 13배이다. 중국의 구분. 이 큰 나라를 남북으로 나누는 2대 산맥과 3대 강이 있다. 곧 북륜과 남륜과 황하, 양자강, 향강이다. 북륜은 바다에까지 이르지 못한 채 그치고 물이 동에서 출발하여 대운하 사이를 흐른다. 남륜은 히말라야의 동맥으로 길게 동으로 뻗어 닝뽀에 이르러 바다에서 그친다. 운하나 강이 모두 중앙의 고지에서 시작하여 울령의 남과 북을 꾸불꾸불 둘러 동쪽으로 흘러 하구들이 서로 가까이 하면서 동해로 흘러든다. 향강은 남륜 이남을 흐르는데 운남에서 시작하여 양광을 거쳐 바다로 흐른다. 북지대. 그러므로 중국을 북, 중, 남의 3지대로 나눌 수 있다. 북대는 북위 40도에서 35도 부근까지를 말한다. 대체로 황하의 연안으로 중국 문화가 비롯된 곳이다. 기후가 매우 추운 편이어서 겨울에는 강물이 얼어붙어 운항을 못한다. 그러나 북온대는 식물이 잘 자라며 밀, 보리, 귀리 등 계명 인종의 식료품이 골고루 잘 된다. 협서와 감숙의 땅은 중앙아시아로 통로를 열고 있어 최초의 이주와 개척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어 차츰 남방으로 뻗어나가갔다. 중지대. 중지대는 남북 두 윤 사이의 널따란 지역으로 양자강 수역 전체를 말한다. 면적이 75만 평방마일, 망망한 평원과 비옥한 들은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다. 강은 바로 소대양이라 할 만하고 그 줄기와 지류는 전 연안의 운송에 큰 편익을 주고 있다. 장강이 바다에 들어가는 곳으로부터 촉산, 사천, 성도 부근까지 동서 1300마일의 자연적인 대운하로 되어 있다. 한구는 하구로부터 400마일의 오지에 있음에도 해양적인 부두가 있다. 큰 강의 편의와 호수의 이로움이 갖추어 있는 사통팔달의 땅, 이 하늘이 준 낙원과 같은 곳은 지구상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하늘이 준 낙원과도 같은 곳, 중지대네요. 중국의 중지대. 남지대. 남지대란 남륜 이남을 말한다. 향강 수역과 절강, 복건의 두 성도 포함된다.
28도 이남의 땅이므로 물산은 자연히 열대적이어서 북지대에 없는 것을 보충한다. 남북의 교통. 이들 3지대는 남북 교통이 이어진다. 황하와 양자강 사이의 분수령은 넘을 수 없는 경계선이 아니다. 특히 그 동쪽 끝은 바다에 이르기 전에 끝나고 회수가 여기서 시작하여 두 강 사이에 흐른다. 그러므로 동쪽의 바다 가까운 곳에서는 두 지대가 서로 합하여 큰 평원이 되어 장성부터 이남 북위 30도에 이르기까지 동경 130도 이동해서 바다에 이르는 사이는 면적 20만 평방마일, 인구가 1억 8천만이 사는 큰 평원이다. 세계 최대의 인위적 운하는 이것을 남북으로 통과하여 연장 655마일, 배를 지게성의 강물에 띄우면 바다에 의하지 않고 남쪽 절강성의 항주까지 갈 수 있다. 프랑스인 마가라인이 말한 적이 있다. 나는 북경을 출발하여 육지로 하루를 가서 운하를 타고 오문까지 갈 수 있었다. 그 거리는 대략 1500마일이다 라고. 이로써 중국 내륙의 수로 교통이 하류 쪽만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중지대와 남지대 사이의 남윤맥의 험한 모양은 북윤에 비할 바 아니다. 그 중에는 높이 12,000척이나 되는 고봉이 있다. 이것을 횡단하는 협로는 극히 적다. 따라서 남지대의 풍토와 인정은 북의 두 지대에 비해서 매우 다르다. 광동인의 이름을 북부 인사들은 언제나 멸시한다. 만일 여기에 다른 인종이 살았다면 남윤의 일맥은 두 나라의 경계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험준함은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나누는 알프스산이 험준한 것과 비교도 안 된다. 게다가 동일 인종이 그 양쪽에 살고 있고 또한 절강, 복건의 두 성이 바다에 가까워지면서 트여져 있기 때문에 남북의 상반된 면은 사소하다. 북경 정부가 좋은 정부를 남윤 이남에 펼치는 것은 지리학상의 이유가 있다. 1890년대 이렇게 썼으니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이 지금 그 뒤에 역사와 이 지리와 인구와 이런 걸 본다면 얼마나 다른 의견을 내셨을까. 참 이분이 더 오래 사셔서 이 많은 것들 더 보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중국은 한 세계이다. 여기서 우리는 중국이 한 단원을 이룬 일대국임을 알 수 있다. 그 광활함은 러시아와 같고 그 길이와 넓이가 비슷하고 사냐가 반반 되는 모양은 프랑스와 같다. 곧 러시아의 크기에다 프랑스의 지형 구조를 가진다. 열대에서 시작해서 온대 중하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광활한 고지와 사막이 없다. 국내 아무 데서나 경작이 가능한 150만 평방마일의 큰 지역이다. 중국은 그 자체가 하나의 세계이다.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없는 것이 없다. 이것을 완전히 봉쇄한다 해도 4억 인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다. 중국인은 밖에 기댈 필요가 없다. 중하의 땅, 옥야 천리, 무엇이 답답해서 무릎을 꿇고 아쉬운 소리를 해가며 야만족이나 오랑캐들과 사귄단 말인가. 이웃나라와의 관계. 중하의 땅은 큰 나라와 인접해 있지 않다. 사방에 이와 비슷한 국토가 없다. 중에는 몽고와 북적, 즉 흉노, 위구르, 달단 등의 유목민 등이 있고 서에는 망남과 서융, 즉 티베트, 터키계의 제민족이 있고 남만의 타이, 안남, 그리고 동해의 외적이 있으나 어느 하나 중하의 크기와 대등한 것이 없다. 서남 인도에 가려면 히말라야 산맥이 험준하여 사천이나 운남 쪽에서는 갈 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해운의 편의가 없던 고대에 동양 이대국의 교통은 언제나 대륙 중앙의 고지를 통하였다. 당나라 승려인 현장이 불경을 찾아 인도를 향했을 때 서쪽의 옥문관을 나서서 고비 사막을 횡단하고 천산과 히말라야가 접하는 곳인 보로산을 지나 판잡의 서북 귀퉁이로 인도에 들어갔다. 또 이탈리아인 마르크 폴로가 원나라에 간 것도
같은 길을 통해서였다. 그러므로 중국이 인방이라 할 수 있는 인도, 바크토리아는 모두 수천리 밖에 있다. 프랑스가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독일 등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상태를 중국인들은 상상할 수도 없다. 중국 문명의 특질. 이런 위치에서 이런 구조를 가진 중국에서 발달한 문명은 어떤 것일까? 나는 역사를 살피지 않고도 그것이 무엇임을 알 수 있다. 고립이요, 통일, 단결이다. 이것은 중국과 같은 지리학상의 위치와 구조를 가진 나라에서 피할 수 없는 결과이다. 자기네 나라를 가리켜 중국, 중화라 말하고 외국에 대해서는 모조리 오랑캐라 부른다. 우리는 중국인의 무식과 자기 중심을 비웃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이 강대한 이웃으로부터 떨어져 있었기 때문이지 그들 스스로가 택한 약점이 아님은 지리학자들이 그들을 위해 변호한다. 중국인에게는 귀공자 같은 자존심과 여유가 있다. 청나라가 일찍이 영국과 싸움을 벌였을 때 그들이 천진스런 천자는 서정을 하여 육로로 영국을 습격하려 하였다. 사방 2000마일에 걸친 대국의 백성은 스스로 만족하여 밖에서 받아들일 줄을 몰랐다. 중화의 땅 누가 감히 덤벼들 자 있을까 보냐라고. 권력 균형이라든가 외국교 정략 따위는 6000년간 중국인의 뇌리에 떠오른 적이 없다. 중국의 역사가 비교적 평온하고 그 문명이 단순한 것은 모두 지리학상의 위치가 고립된 데서 비롯되었다. 밖에 대해서는 멀고 안으로는 밀접해 있다. 거의 사각형을 이룬 국가 평원이 사방으로 뻗어 있어 산맥으로 분단되는 일이 적고 게다가 대하의 줄기와 지류가 수로 교통을 편하게 하고 있으니 단란하고 사통팔달의 땅이 어찌 통일을 촉구하지 않겠는가. 중국의 평탄함은 물론 러시아의 수평과는 다르다. 그러나 여기의 산야의 부동이 있는 것이 오히려 건전한 일치를 이루고 물산의 잡다와 풍속의 차이는 국민 협동의 재료가 된다. 러시아는 광물이 적고 수력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강대함에도 불구하고 자국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밖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 역사의 성질. 그러므로 통일이 중국의 필수적이다. 중국을 나누려 한 사람은 자연을 거스른 사람이다. 춘추에 할거하던 모습은 중국에서 영속되지 않았다. 그러기에 진나라가 한번 천하를 통일하면서부터는 불씨는 일리였고 분리는 일시였고 통일은 늘 있었다. 유럽에서는 국민이 서로 분리되어서만 비로소 천하가 안전하였으나 중국에서는 제후가 할거하니 싸움이 그칠 날이 없었다. 한과 초가 천하를 양분하려 했으나 이루지 못하였고 삼국이 천하를 놓고 서로 다투던 44년에 다시 통일로 돌아갔다. 진의 천하에서 남북조가 되고 다시 당으로 통합된 후 5대의 분란 50여 년에 송대가 되어 끝났다. 중국을 분할하는 어려움은 유럽을 통일하는 어려움과 같다. 술레이만의 이상이나 나폴레옹의 희망은 중국에서나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 유럽에서는 엄두도 못 낸다. 중국 역사의 방향은 유럽 역사와 정반대이다. 동서 문명의 비교. 그러므로 분리와 경쟁은 유럽에서 오고 일치와 합동은 중국에서 비롯되었다. 자유와 독립은 전자에 속하고 화합과 순종은 후자에서 나온다. 서양의 사회결합은 개인적인 약속으로 성립되고 동양의 국가 형성은 가족적 단결에서 이루어진다. 술레이만의 가장을 존중하는 정략은 여지없이 실패하였다. 주공의 적재적소주의는 중국인에게는 용납되지 않았다. 미국인의 이상은 왕이 없는 나라, 감독이 없는 교회이다. 중국인의 치국 평천하는 부모를 공경하는 사상에서 왔다.
전자에게는 유럽 지리의 끝없는 분할이 있고 후자에게는 중국 지리의 원만한 포섭이 있다. 유럽과 아시아의 두 주위의 차이는 자석의 양극의 성이 다른 것과 같다. 그러므로 유럽의 장점은 아시아의 단점이며 유럽에 없는 것이 아시아에 있다. 분리는 경쟁을 낳고 경쟁은 독립과 자유를 낳는다. 사물의 잡다함에서 미술, 과학이 나오고 과학이 있기에 진보가 있다. 분리의 건전한 열매는 진보이다. 그러나 분리 그 자체는 허무적이다. 분쟁은 분리에서 오고 고집은 분쟁에서 온다. 불손, 불경, 회의, 파괴 이것은 모두 분리의 병리적 열매이다. 단결은 화합을 낳고 화합은 유순과 친숙을 낳는다. 여기서 충효의 길이 나오고 숙덕의 미가 생기고 경건이 나온다. 단결의 건전한 열매는 건설과 보존이다. 그러나 한편 단결에는 정체하는 성질이 있다. 태만은 단결에서 오고 부패도 단결에서 온다. 사물이 가만히 있으면 추진력이 없고 추진력이 없으면 이상이 있을 수 없고 이상이 없는 곳에 미술, 과학이 생겨날 리 없다. 과학이 없으면 진보가 없다. 단결의 병리적 열매는 막힘이요, 후퇴요, 은둔이요, 완고요, 퇴보이다. 유럽은 툭하면 분리한다. 아시아는 단결에서 살게 되어 있다. 유럽의 약점은 단결에 있었다. 아시아의 약점은 분리성이 모자라는 데 있다. 완전한 문명은 유럽과 아시아가 결혼한 다음에야 나오게 되어 있다. 중국 문명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내가 여기서 길게 말할 필요는 없다. 4억의 국민을 통일하는 그들의 근면과 온화와 윗사람을 존경하고 섬기는 태도는 온 세계가 본받을 만한 귀감이다. 그러나 큰 이상이 없고 예술의 빈약함과 외형의 예에 흐르기 쉽고 전선을 인식하는 힘이 나약한 점과 진보가 더딘 점 등은 모두 중국주의의 특질이다. 동양의 개발은 서양주의를 들여와서 단합의 해를 없애는 데 있다. 마치 서양의 혁신이 동양주의를 본받아 그 분리의 해를 없애는 데 있는 것과 같다. 중국과 인도 두 문명의 비교. 동양의 두 중심. 동양은 중국과 인도의 두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두 나라의 면적은 거의 같고 인구도 다 억이 넘는다. 이 사이를 히말라야 대산맥이 가로막고 있다. 여기에 몽고족과 아리안족의 두 인종이 살고 있다. 서로 멀고 다른 것이 많다. 그러나 이것은 세계 국민의 좋은 한 쌍이며 동양의 대가족은 이 둘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는 대령의 서남쪽에 있다. 기후가 무더워 식물이 무성하다. 여기에 추상력이 풍부한 아리안종이 살게 되었으니 열대적인 조열과 함께 형이상학적인 문명을 낳았다. 또 하나는 그 동북쪽에 있다. 기후가 따뜻하고 오곡이 무르익는다. 여기에 실제력이 강한 몽고 인종을 살게 하였으므로 온대적인 정열과 형이하학적인 문명을 낳았다. 인도인은 육을 잇고 사고를 영에 기울였고 중국인은 영에는 개의치 않고 육을 소중히 여겼다. 전자는 미래를 존중하고 후자는 현재로 만족하였다. 전자는 영계에 뻗어오르려 하고 후자는 땅에 안주하려 하였다. 전자는 무한을 추구하고 후자는 실제를 탐구하였다. 둘의 차이는 남녀의 구별과 같다. 중국, 인도의 두 문명은 서로 용납하지 못할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둘에는 동양적인 동일성이 있다. 다른 나라에서 고립해서 단순하고 독특한 성질을 갖는 것이 그 첫째요. 단독의 방향으로 뻗어나가기 때문에 균형을 이름이 그 둘째요. 각기 자기 본위에서 통일을 꾀함이 그 셋째이다. 둘은 목적이 다르면서 방법은 같았다. 총괄을 찾고 분해를 피한 점에서 둘은 서양 문명과 정반대다. 종합은 동양의 특성이다. 중국은 정서적으로 종합하고 인도는 영지적으로 종합하였다.
중세시대의 유럽인이 갈망에 맞지 않던 한 제왕, 한 교황이 동양에서는 태고로부터 일찌감치 실현되었다. 곧 중국은 기벨린당의 이상과 같이 시종 한 황제를 섬기고 인도는 겔프당의 이상을 따라 언제나 한 종교의 방향을 취하였다. 그러나 두 당의 희망이었던 정치와 종교의 일치는 아직 인류의 미래의 사업으로 남아있다. 이제 세계 3대 문명의 특성을 들면 다음과 같다. 유럽 문명, 정치와 종교의 분리, 중국 문명, 정치의 종합, 인도 문명, 종교의 종합. 삼자가 혼합하고 서로 동화될 때 비로소 완전한 문명이 이룩된다. 하나는 다른 둘로 그 모자라는 것을 보충해야 된다. 인류의 희망은 삼자의 조화 일치에 있다. 자, 이렇게 해서 8부 조금 길었는데 동양론을 마쳤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인도와 중국이 동양의 중심이 되어서 종교에 또는 또 땅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들을 잘 지켜보게 하시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부분을 읽고 참 어려웠었는데 그래도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받으십시오.